한국 조폭의 뿌리는 고려 중기 정권을 잡은 정중부에 대항했던 경대승이 조직한 고방과 조선시대 대원군이 조직한 천하장엄, 즉 천희연, 하정일, 장순규, 안필주 등 4명의 건달성을 딴 이름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고려 조선조의 조폭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조폭과는 거리가 멀고, 근대적 의미의 조폭은 일본의 낭인과 야쿠자들이 한양에 진입하면서부터 형성됐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도한과 대결했던 야쿠자 하야시인데, 하야시의 원래 이름은 선우 용빈으로 인천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간 뒤 야쿠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 조폭의 뿌리와 역사는 미천합니다. 일본의 야쿠자는 전국시대의 사무라이 밑에서 조직화되어 일반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하고 장비, 원료 조달, 정보 수집, 암살 등의 일을 하며 사무라이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역할로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조직체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야봉과 꼬봉이란 아버지와 자식이란 뜻의 소과관계를 말하는데, 야쿠자라는 용어는 도박에서 가장 불리한 패를 뜻하는 것으로 쓸모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폭력배를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 조직폭력하면 흑사위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흑사위는 검은 사위란 뜻이고, 반면 사마피는 특정 폭력조직, 일본에서 야쿠자처럼 폭력조직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터폴이 추산한 사마피의 전 세계 조직원은 7,8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뿌리는 청나라 때인 1760년대 만주족의 지배에 반대하던 한족 비밀 결사대 천지회라는 게 정설이라고 합니다. 천지회의 상징이 삼각형이고 영어는 트라이어드라고 했는데, 이를 다시 번역해 사마피란 명칭으로 탄생했는데, 이러한 쌈쿤의 폭력성과 DNA를 물려받은 중국인들이 동물조차 흉내내는 난투극을 벌여 동물원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그 사형과 무대포 무질서를 향해 중국인들의 내면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야생동물원에서 벌어진 두 가족 간 집단 난투극 이후 동물원 측이 발표한 공식 통지문이 중국 여론계를 뜨겁게 달궈가고 있습니다. 베이징 야생동물원은 지난 8일 공식 웨이브를 통해 성명을 내고 전날 벌어진 난투극과 이후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했습니다. 머리채 잡고 나라차기 쓰러뜨려, 동물원 동물이 인간 따라 싸워, 신경보 사람 체면 말 아니야 칼럼. 베이징 일부는 짐승들도 그 정도로 야만스럽게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실제 웨이브에 올라온 현장 영상에는 여러 성인 남녀가 땅바닥에 뒤엉켜 나둥글며 난투극을 벌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아이를 안은 검은 옷차림의 여성은 땅바닥에서 다투는 여성의 긴 머리채를 인정사정없이 잡아챘고, 옆에서 이를 본 남성이 다가와 여성에게 안긴 아이를 개의치 않고 UFC 격투기 선수처럼 나라차기로 가격을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집단 난투극 영상에다 인간의 다툼을 풍자하는 듯한 동물원 측 통지문에 중국 매체들도 주목했는데, 국경일보는 현장 영상과 함께 사건을 전하며 심지어 싸움이 벌어진 인근에 있던 고릴라는 인간들의 패싸움을 모방해 야간에 서로를 공격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동물원 측 발표를 진지하게 보도했으며, 신경부는 동물이 따라하게 만든 동물원 관람객의 다툼, 사람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는 칼럼을 싣고, 만물의 영장인 인류는 오랫동안 스스로 지혜, 문명, 습성 등이 동물보다 낫다고 생각했었는데, 인간 개체가 과연 더 높은 문명 자세를 갖췄는지 여부는 개개인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인간의 자성을 촉구하는 진단으로 글을 맺었는데, 너무 거창하고 깊게 나가지 않았나 판단해 봅니다. 어쩌면 그 난투극 장면이 오늘날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화상이며, 양심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만 느끼고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비단 동양인이란 동질성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억울함을 차제에 간곡히 호소해보고자 합니다. 개투의 사전적 의미는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는 행위를 말하는데, 황제가 관심을 가질 만큼 개투는 중국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늘 반복되었고 심각한 사회 사건으로 비화되곤 했습니다. 전란과 합정을 피해 이동이 잦았던 중국 사회에서 개투는 다반사로 벌어졌고 정착 집단과 이주 집단의 투쟁, 땅과 관계시설 확보를 위한 지역 간의 다툼 등은 모두 이 개투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학계에서 자주 쓰는 토객 충돌이라는 용어는 정착자와 외래자 간의 싸움으로 개투의 치열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투가 확대된 경우가 바로 청왕조가 몰락한 뒤 각 지방을 배경으로 등장한 군벌의 할거와 난투인데 1912년부터 32년 사이 20년 동안 중국 서남부 스촨성에서 군벌에 의해 치러졌던 전쟁만 무려 470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중국인의 한 특성이 문화 대혁명 기간 보여진 홍위병식의 폭력성입니다. 홍위병은 극도의 파벌성과 폭력성, 정제되지 않는 정치 의식으로 무장한 채 지식인과 무고한 사람들을 파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데, 이런 현상은 만만대와 대륙기질이라는 잣대로운 중국을 보던 한국인들에겐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다가섭니다. 이처럼 개토로 다져진 중국인의 경쟁적 자세는 그러나 남을 짓누르려는 의식이 짙게 녹아 있습니다. 베이징 등 중국 대도시 곳곳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의 교통 무질서가 쉽게 빚어지고 있고, 지방 정부들의 과열 중국 투자에선 상대 정부에 대한 배려를 찾기가 어려운데, 경쟁의 부정적 측면인 상당성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흑사회와 삼합회를 뜻하는 폭력 조직의 잔재가 중국인들의 인식과 행동에 면면이 흐르고 있기에 졸부로 급부성한 중국으로 인해 지구촌과 이웃들이 심한 피해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고 단언해 봅니다. 요즘 중국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분쟁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만 최소 15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분야에서 상호 물리적 영향까지 주고받는 나라는 적어도 4개국입니다. 총영사관 폐쇄라는 사상 초유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싸우고 있고, 한때 밀월관계했던 영국과도 홍콩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책임 문제로 공방을 벌였던 호주에 대해서는 쇠고기 수입 금지라는 묵직한 한방을 날린 상태이고, 캐나다와는 서로 상대방 국민이 간첩이라며 2명씩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해상과 육상에서 국경을 둘러싼 분쟁 국가는 11개국이고 육상에서 4개국, 해상에서 7개국인데 최근 2~4개월 사이 중국이 문제를 삼은 나라만 세만 수치가 이런데, 겉으로 갈등이 터지지 않았지만 수면 아래 웅크리고 있는 나라까지 합한다면 훨씬 많아질 겁니다. 인도와 국경 갈등으로 인도군 20명이 사망한 사실은 이미 국제적 이슈가 됐고, 지난해 6월 초 네팔 영토인 한 마을을 무단으로 점령해 원래 티베트 영토였다며 국경 표지석을 제거해버렸습니다. 부탄과도 여의도 면적 70배 정도의 야생 생물 보호구역에 대해 원래 중국 땅이라고 억지 부리며 으름장을 놓고 있고, 미얀마와도 반군 세력과 테러 단체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분쟁을 조장해 미얀마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는 남중국해 해상 영토 분쟁으로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을 지경입니다. 우리와도 사드 배치 문제로 어린아이 같은 말장난으로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 모든 분쟁 지역에서 이긴다 한들 과연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중국 공산당의 가치가 아닌 세계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왕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건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지구상에서 바퀴벌레 다음으로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조직체가 폭력 조직이라 했거늘,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깡패는 깡패라는 사실입니다. 7,800만 명이나 되는 남북한 인구만큼 삼합회 폭력배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의 속사를 언제든 유념하시고, 동물원의 동물조차 모방했던 중국인의 난투극을 각인하고 상기해 보시라 코스모스 메아리를 울려봅니다.